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유승입니다. 네,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1권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요. 2부 뿌리라는 제목으로 111쪽의 7장 전란의 시대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 중에서 7장이 뭐 제일 길기도 하지만 재밌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랬어요? 삼국지가 우리가 재밌는 이유가 전쟁, 그러니까 막 다양한 전술을 쓰면서 서로 막 이기기도 하고 막 이런 디테일, 전쟁의 디테일이랄까? 그런 게 재밌잖아요. 상상해보는 재미? 그런 식으로 그리스 당시에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싸웠을까?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나름 재밌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 제일 마이드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 나름 재밌었는데 일단 볼게요. 111쪽 최초로 맞붙은 동양과 서양이란 제목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오리엔트,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페르시아가 안정을 찾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을 이루자 다리우스 왕의 마음이 서방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동쪽으로 인도, 남쪽으로 이집트와 리비아를 정복했으니 이제 남은 건 서쪽뿐이다. 천하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다리우스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다리우스는 그리스까지 정복할 마음이 없었대요. 이오니아 지방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죠. 약간 이미 이오니아까지 군대를 보내고 나니까 약간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 번 원정대 보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러겠죠. 약간 보낸 김에 그리스까지. 그래서 이오니아를 정복하고 요거 조금만 더 가면 그리스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를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네. 쭉 뛰어넘어서 그래서 자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아테네라는 제목이 나와요. 네. 너무 많이 뛰어넘었나? 아니요, 뭐 중간에 뭐 밀레투스가 뭐 중간에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우스 황제가 이오니아라는 다도해를 그냥 무력으로 전부 다 무찔러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간질을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랬죠. 약간 회유도 하고 네, 머리가 협박도 좋았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남경태 선생님은 손자의 전면 특허가 아니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 뭐 초한제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유방이 자주 쓰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오니아를 이간질해서 아주 손쉽게 이제 함락을 시키고 그 중에는 이제 탈레스가 있었던 밀레투스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뛰어넘은 약간 생각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이제 우린 본론으로 네. 115쪽 최종 목표는 아테네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의 해안 지대와 섬의 폴리스들을 모조리 점령했다.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겠죠. 페르시아 측에 협력하는 폴리스에는 지배관계를 확실히 다졌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잔인하게 불태워버렸대요. 파괴해버렸다. 이제 그 그리스 본토까지 이제 평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중간에 이 그리스인들이 그 키벨레라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서 섬기던 데모신을 또 불태워버린 게 요거 신전, 키벨레 신전.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명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사건을 주도한 게 하필 아테네였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중요한 명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화나서 페르시아가 점령해야겠다. 그렇게 나선 거죠. 근데 이오니아 진압군이 그리스 원정군으로 바뀌어 버리면서 이제 1차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117쪽을 보면 이게 이제 이 페르시아가 배를 타고 에게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타소스를 떠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로 남아가려면 세계의 갈길 같은 반도를 해야 했대요. 네. 근데 여기서 하필 이 페르시아의 함대가 풍랑을 만나버려요. 그래서 배가 모두 난파되는 바람에 여기 보면 함선 300척이 파괴되고 2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 몽골이 일본 침략하려 할 때 딱 똑같죠. 거기도 1차 때 풍랑만 다 죽거든요. 진짜 이거 우연인데
우연인데 하늘이 도운 거죠, 뭐. 그렇죠. 진짜 이건 뭐 자연재해죠. 네, 자연재해다. 아, 하늘이라고선 자연재해라네요. 아, 네. 뭐둘 다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해석하기 그렇습니다. 나름이지만 싸워 보기도 전에 결정타를 입고 네, 그래서 이제 후퇴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1차의 이제 얘기였고, 근데 포기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페르시아는 네. 118쪽에 이제 마라톤의 결전이란 제목. 다리우스는 아토스 곳에서 참사를 겪은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그리스 원정군을 꾸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휘하의 조공국들에게 임무 분담을 하달했다고 해요. 뭐 자기네들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무수한 그 지역과 거기서 막 사람들을 차출했겠죠. 네. 그래서 대규모 다국적 연합군을 편성했다. 그래서 근데 동일한 그 아토스 곳을 가는 그 길은 피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안을 따라가는 대신에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로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모스에서 키클라데스 제도를 거쳐 아테네로 직진하는 그 항로였대요. 네. 그래서 기원전 490년 600척의 함선에 나누어 탄 페르시아 대군은 몬포리 삼아서 낙소스 섬을 간단히 제압했고, 그 다음에 에우보이아 섬의 에레트리아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는 데다 국론도 분열되어 있던 에레트리아는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었다. 여기서 이제 아테네까지 겨우 50여 킬로미터 남았대요. 아 근데 여기 나오네요. 페르시아의 원정군에는 길잡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아까 추방, 그 추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운의 황제죠. 네.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였다. 너무 공경 이름 같아.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러니까 히피아스가 여기 나와요. 매국노. 네. 네. 근데 이 히피아스가 길잡이로 나온 게 오히려 독이 되죠. 아테네인들이 더 뭉치는. 그렇죠. 안 그래도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함락하기 쉬웠는데 전마가 돌아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맞았다. 저 녀석이 오면 우리 무조건 보복당해. 그렇죠. 그러니까 더 뭉칠 수밖에 없는. 차라리 이런 수까지 읽었다면 페르시아가 이 사람을 내세우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까지 못 읽었나 봅니다. 그래 됐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결집된 행동을 그래도 보여주진 못했대요. 네.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흩어져 있나 봐요. 아테네와 불화를 빚던 폴리스들은 오히려 아테네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네.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게다가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그리스 전체가 위험해질 때는 협력하리라고 믿었던 스파르타마저도 제사가 열리는 기간이라고 핑계를 대며 원군을 안 보냈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이제 망하게 생겼죠. 근데 마라톤 평원에 도착한 밀티아데스는 아테네의 주력군을 오른쪽에, 폴라타이아군을 왼쪽에 포진시키고 중앙에는 약한 병력을 배치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군의 승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제가 잘못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네요. 중앙으로 뚫은 게 아니라 일부러 중앙에 약한 병력을 배치해서 그쪽 안으로 약간 고립시키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진이네요. 진이죠. 네. 이런 거였구나. 이런 전술을 해서 네. 결국에 이제 중앙에는 좀 밀리더라도 양쪽에서는 우세하니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페르시아군은 도망가 버리고 중앙을 이제 감싸는. 그렇죠. 만두피처럼 감싸는. 그렇죠. 아군의 속은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불쌍합니다. 그냥 뭐 전쟁이 그렇죠 뭐. 그래서 빛나는 전략의 승리였다. 네. 여기서 이제 전령이었던 병사 필리피데스가 약 36km의 거리를 뛰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전보를 전하고 그만 숨이 차서 죽어요. 이게 바로 그 마라톤의 기원인 거죠. 그렇죠. 근데 아테네는 승리했는데 왜 한 명의 병사를 희생하면서까지 승전보를 빨리 전해야 했을까? 이때 당시 그 마라톤에서 패배한 페르시아군이 재빨리 함선으로 철수해서 아테네를 직접 공략하기로 작전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알려야 됐던 거예요, 본토에.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진짜. 약간 우리나라 영화 보면 다 말이 있지만 이때 그리스는 말이 전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달렸던 거예요, 진짜 36km를. 그러니까 일반인이. 근데 이러면 진짜 숨이 차서 죽을 것 같긴 해요. 이 정도 거리면. 그렇죠. 뭐 트레이닝 안 하는 일반인이 우회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하고 하늘 날아가야죠. 어쨌든 필리피데스는 잘 전했고 네. 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시에 남아있던 아테네군은 방비태세에 들어갔다. 곧이어 마라톤의 주력군도 아테네로 돌아와서 결국 페르시아 함대는 손 한 번 못 써보고 뱃머리를 돌려 철군했죠. 네. 또다시 원정 실패. 이게 2차였습니다. 2차였고 그다음에 121쪽 최후의 승부. 이제 그 다리우스 왕이 포기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이 왕이 항상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반복되죠. 네. 아니 이미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군으로 실패했다면 더 큰 대군을 보내겠다. 그렇죠. 3차전 준비에 들어가는데 준비 원칙이 간단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뭐 지난번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준비해라. 네. 그래서 조공국으로부터 할당받은 전쟁 준비물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다리우스가 근데 이집트 원정을 깨하던 중에 죽고 말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그걸 계승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워요.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네. 약간 군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거죠. 그다음 맞아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얘기해요. 세 번째가 이제 엄청난 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약간 이 당시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 그 배들을 이용해가지고 교각을 만들어요. 맞아요. 이제 이게 후에 좀 약간 좀 폐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약간 좀 대단하더라고요. 뭐 이 세 가지 원칙으로 맞습니다. 바다 육교를 그게 배 위에 다리를 만들어서 군인들을 다 거기로 건너가게 하는. 아니 조선 시대에 보면은 한강을 건널 때 이런 식으로 교각을 설치했다라는 그런 그 문서가 있거든요. 조선 원조실록을 보면은 한강 정도야 뭐. 근데 한강도 아니고 진짜 해협을 건너버려요. 바다인데. 그러니까 놀랐습니다. 예, 몇 킬로 되는 길을 여기 보면 오늘날의 너비는 약 5km다. 근데 이게 참 웃기긴 해. 약간 좀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읽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 얘들이 추격을 하려고 하다가 이긴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추격을 하려고 하다가 그 다리를 끊으려고 해요. 맞아. 근데 끊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지 말자고 해요. 이유인즉슨 쟤네를 끊으면은 도간에 든 건 쥐가 아니라 호랑이다 하면서. 맞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자연의 풍랑 때문에 이미 끊어져 있었다고. 이미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황제는 그냥 조각배 타고 본토로 가셨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원정균의 규모가 뭐 페르시아, 아시리아, 메디아, 박트리아, 파르티아 등 페르시아 강역 내에 있는 민족들은 물론 아라비아, 인도, 리비아,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 민족들에서 70만의 보병 부대를 편성했다. 70만이 솔직히 저는 이 삼국지에도 보면 100만 대군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안 가요.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약간 좀 과장이 있죠. 역사는 과장이 있겠죠. 예, 항상 그 삼국지 그 전력 규모를 그러니까 막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이 당시 농업 수확량과 이 당시 인구를 생각했었을 때 100만의 성인 남성이 차출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원래 몇 명 정도 가요? 그럼 삼국지는? 많아도 20만, 30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100만이 아니라 그냥 분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런 사료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 당시 시대에 100만은 좀 많죠. 네, 진짜 많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병은 8만 명. 페니키아, 이집트, 키프로스를 주축으로 한 함선은 1207척. 수송선은 무려 3000척에 달했다. 정말 빠짐없이 모두 동원한 거죠.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약간 항상 세게 부딪혔다가 뭐 수나라도 고려 시대 때 부딪혔다가 너무 세게 왔다가 세게 당하고 또 망하는 그런 순환을 거치죠. 진짜 이 정도 병력을 저도 상상해봤는데 이게 만약 성공을 못 해버리면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먹는 밥이 얼마나 많겠으며. 맞죠. 제일 중요하죠. 70만 명이 밥을 먹는데 와 그럼 그걸 다 돼야 돼. 군량미를 대고 그동안 노동력 차출. 복장 같은 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럼 그 사람 대부분 남자일 텐데 남자들이 일을 못하면 집에는 이제 대부분의 곳은 다 여자들만 있고 그러면 농업이나 다른 것들은 다 마비가 되고. 그렇죠. 이거 너무 피해가 크겠다. 성공을 못하면. 실제로 뭐 원정대 여러 번 보내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나라 역시도 그렇고. 수나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공을 해도 문제인데 실패한 바람에. 그렇죠.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의 속성이죠. 맞습니다. 124쪽으로 넘어가면 밀티아데스가 탁월한 전술로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면 이제 아테네에는 탁월한 전략가 테미스토클레스가 있었다. 이름도 멋집니다.
이 그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은 밀티아데스의 정적이었다가 네. 그의 죽음으로 기원전 493년 집정관에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예. 이 사람의 해군을 엄청나게 육성. 중요시하죠. 예. 네, 해군을 키워야 된다. 우리가 해군이 너무 약하다. 그렇죠. 이게 정말 좋은 중요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주장 덕분에 근데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그런 말이 먹혀들진 않았다.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고집을 부리고 하는 바람에 결국 마지못해서 말을 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설명도 나오는데 해상 무역의 풍부한 경험 덕분에 그리스는 군함 건조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6세기 중반에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3단 노선을 개발했다. 이후 이 함선은 200년 동안 지중해 물살을 갈랐고 이것을 모델로 개발된 갤리선이 16세기까지 2000년 동안이나 유럽 세계의 주력 함선으로 활약했다. 지금 명품이었던 거죠, 배가. 정말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 이 예. 전쟁의 양상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해전에서 약간 소규모 접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전력을 다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가 이기고 이제 육상전을 펼치는데 문제는 아테네를 점령을 해도 이 사람들이 성을 다 비워가지고 맞죠. 그런 게 나오죠. 예. 그렇죠. 성을 다 비워버려서 얘들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병자호란 이나 이럴 병자호란 때 이제 청거가 전부 다 비워버린 우리나라의 임금과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전략은 비슷하지 않지만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협에서 약간 우리나라로 계속 비유를 하니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라고 그러니까 울들목 해협 같은 곳이 있었어요. 물살. 그 물살이 엄청나게 센 살라미스 해협인데 그러니까 울들목 해협과 살라미스 해협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물길이 엄청나게 세요. 그리고 좁아요. 그 센 곳의 특징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곳에 대군이 몰아닥치니까 좁은 곳이니까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3열 정대이던 게 2열 정대로 바뀌고 네, 맞아요. 그리고 좁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가 기술력에서 선박 기술력에서 우리가 나왔다. 선박의 기술에서는 좋은 그 그리스인들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거칠게 표현돼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겼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면 이제 그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그 되게 좁은 지역을 바다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좁은 지역을 접전지로 삼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그 300이란 영화의 스파르타 300인데 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해요. 테르모필레에서 끝까지 이제 시간을 벌어준 거죠. 시간을 벌어주니까 이 사람들 그리스인들 전략은 테르모필레에서 우리가 얘네들 막는 동안 잘 안 뚫리네. 그러면 이 지금 쳐들어온 사람들이 회항할 거 아니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그럴 거잖아요. A가 먹히니까 B로 가자. 네, A로 막히니까 B로 가자. 그런 전략. 그래서 바다로 얘네들을 유인하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그렇죠. 육지에서도 헛된 게 아니었죠. 육지 진짜 잘했죠.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300인대가 페르시아 전사자를 막은 게 무려 2만 명. 300명이 2만 명을 막았어요. 이거 거의 1당백인 거죠. 그렇죠. 거의 진짜 일당백이네요. 300 곱하기 100 3만. 저는 이게 상상이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300명, 2만 명을 막지? 뭐 어디까지나 뭐 역사 상상이 곁들여 있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약간 걸고 있는 게 좀 달랐던 거겠죠. 여기서 물러서면 없는 거하고 야 우리 이기고 있다 하는 거하고 우선 정신없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질 정도로 되게 맞아요. 유명한 그런 전투, 되게 훌륭한 장렬한 전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테르모필레는 결국 함락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네. 페르시아군을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아까 이제 유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페르시아군은 신나서 들어왔죠. 네. 근데 유령 도시였던 거예요. 아테네. 텅 비어 있는. 진짜 텅 비었. 이것도 다 전략에 다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던 거겠죠. 그리스인들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게 좀 재밌는 게 페르시아군은 남아 있는 아테네 시민들을 사륙하고. 근데 아테네 시민들이 다 도망가지 못했나 봐요. 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다 못 도망갔잖아요. 다리 폭발하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전략을 세울 거면 미리 좀 대피시켜 놓으면 안 됐을까 싶기도 한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야? 너무 불쌍하지. 전쟁의 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남아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신전 불사르고 뭐 다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세르크세스의 마지막 실책이 되고 말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함대는 물러나고 그걸 이제 페르시아군이 쫓아가다가 좁은 골목 그런 데서 다 이제 살라미스 해전, 네. 살라미스 해전에서 전멸당했다. 네. 그래서 후퇴했다. 근데 후퇴하는데 이때 이제 아까 테미스토클레스인가 이 사람이 이제 배달이 끊으러 가자. 그렇죠. 근데 이때 근데 진짜 배달이 끊으러 갔으면 망했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이미 끊어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얘들 다 못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듬해 봄에 다시 오잖아요. 맞아, 이듬해 다시 오죠. 웃기긴 한데. 네. 크세르크세스는 주전론자인 부하 마르도니오스에게 30만의 병력을 맡기고 귀국했다. 근데 이 30만도 적은 병력이 아니거든요. 네, 뭐 일단 숫자가 과장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절반은 두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런 병력도 근데 결국에는 뭐 못 이겼죠. 왔다가 다시 왔다.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됐지? 돌아갔고 황제는 돌아갔고 그 아까 유리했던 세 가지 조건 있잖아요. 네. 황제 근데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벌어진 병사들이잖아요. 아 맞네. 또 황제는 또 돌아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남경태 작가님께서는 기병을 쓰지 못한 것도 이제 큰 이유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기병도 당연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약간 벌어졌다라는 그런 느낌도 적잖이 있을 것 같아요. 수송로가 끊어지면은 식량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약간 사기 저하도 아마 좀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사기 저하. 그리고 여기도 보면 네. 겨울을 나기로 했다. 겨울을 마르도니오스는 테살리아의 근거지를 잡고 겨울을 나기로 했다. 겨울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보급로도 또 끊어진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미 이렇게 해서 패배의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지휘관인 그 마르도니오스 이 사람은 이제 아까 크세르크세스의 부하죠. 그렇죠. 전사해버리고 페르시아 정예부대가 무너지는 것을 계기로 그리스의 승세는 굳어졌다. 네. 그리스군은 이번에는 페르시아군을 다 추격해서 다 끝장냅니다. 네, 끝장내고 이겼어요 결국. 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아버지 다리우스의 업적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0쪽을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명한 거 남아 있죠.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네. 전후의 새질서란 제목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겼네 그럼 막 발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지들끼리 또 싸워. 그렇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우게 되는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서막이죠. 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이후에 그리스 고전 시대가 활짝 열렸고 이를 바탕으로 서양 문명의 뿌리가 자라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란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수십 년 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긴 전쟁을 한 차례 더 치르고서야 그리스는 평화를 되찾게 된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전쟁 기여도가 높은 아테네가 이제 맹주 역할에 자임하게 되고 델로스 동맹. 그렇죠.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의 맹주가 되죠. 맞습니다. 맹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오니아를 제패했다는 자신감을 군자금 지금이야 전자화폐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을 테니까 군자금을 에게해 한가운데에다 뒀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132쪽으로 쭉 넘어가면 이게 아테네가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모였지만 그 좀 반발하는 게 그 스파르타가 좀 반발했었죠. 네. 그리고 클레이스 테네스가 토대를 놓은 아테네의 민주정을 그리스 민주주의라는 건물로 완성한 사람이 페리클레스. 네. 이 페리클레스도 은근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완성을 했다. 이 사람 연설한 것만 책으로 엮여져 있는 거 있을걸요? 와, 그 정도였구나. 그래서 이 당시 아테네는 민주정이 발달할 만한 배경이 있었는데
우선 전 국민이 참전 용사였으니까 당연히 신분 차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전쟁 덕분에 우리 모두 야 너도 아까 뭐 네 가지 신분 나눴었잖아요. 근데 그 귀족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같이 같은 그 전투를 했던 전우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차별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심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래서 신분 차별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민주정이 발달할 만한 배경이 됐다. 네. 이 전쟁의 순기능? 이랄까요? 순기능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튼 뭐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네. 이 당시에 뭐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로 사회 하층이던 수병의 지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동맹의 맹주로서 아테네의 상공업이 전성기를 맞은 덕분에 상공업자의 지위도 올라갔다고 해요. 평민층의 성장이 두드러졌죠. 시민 계급이 두터워지고요. 자,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민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해요. 뭐 페리클레스가 참정권을 강화시키고 했지만 하지만 이제 이 당시의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성인 남성에게만 부여됐고, 그렇죠. 뭐 노예나 뭐 여성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었죠. 맞죠. 아무튼 뭐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배심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요약하면은 뭐 현재 민주주의와 뭐 일치하지 않아도 그에 유사한 약간 국민 참여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34쪽을 가서 분쟁의 싹이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테네는 제국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국으로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제가 전 시간에 언급했다시피 이 당시에는 제국이 좀 더 선진적인 맞죠.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리적 중심도 있어야 되지만 왕의 힘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중앙 집권적인. 네, 중앙 집권. 근데 아시다시피 그리스, 뭐 아테네는 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국의 그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국이 못 됐는데 스파르타는 또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전쟁에 공헌을 했는데 맞아요. 니네만 해먹냐. 네. 네. 근데 아테네도 스파르타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인자. 네. 만약에 2인자를 아테네가 뭐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라는 있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좀 더 강력한 중심이 아니었다. 좀 더 강력한 중심이 아니었다. 방금 하신 말씀하고 너무 상반되는데요.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네. 편을 든다 그러면 네. 이 그리스 문명이 좀 더 그 중심으로 계속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하에. 근데 둘 다 싸우는 바람에 국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싸우는 바람에 결국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결국 둘 다 싸우는 바람에 둘 다 결국 그리스 세계가 망하게 되는 공멸하게 되는 그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얘들이 중간에 협상을 해요. 얘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스파르타는 에게해를 아테네에 양보하는 대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약간 후진 지역인 시칠리아 쪽 지중해를 관장해라 라는 식으로 스파르타로서는 굴욕을 감수하면서 지중해 동부의 노른자 해상권을 포기하고 맞습니다. 서부 개척에 나선 셈이었지만 아테네는 다 해먹으려고 했다. 맞아요. 이 약간 비유가 재밌어요. 하지만 아테네는 노른자든 흰자든 스파르타와 나눌 마음이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이거 좀 웃기더라고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전쟁의 기운은 그 전에 이미 숙성되어 있었고 전쟁이 벌어질 시점에는 방아쇠만 필요할 뿐이었다. 그렇죠. 약간 명분. 1차 세계대전에서 탕 했듯이. 맞습니다. 방아쇠가 외부에서 당겨졌다고 합니다. 네. 약정된 휴전 기간이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기원전 433년에 코린토스의 식민지로 있던 코르키라가 코린토스와 반목하면서 아테네 측에 붙었대요. 스파르타는 이제 전쟁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기원전 404년까지 무려 30년을 끌면서 모든 폴리스가 연관되는 전쟁으로 확산됩니다. 136쪽에 보면 소제목이 공멸을 가져온 전쟁이에요. 아테네는 오히려 전쟁을 바라고 있었다고 해요. 스파르타 이게 처음에는 아테네가 엄청나게 약간 우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근데 이게 또 자연재해가 나와요. 맞아. 페스트라고. 페스트가 하필
하필 이때 430년 기원전 430년 여름에 아테네를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도 다이하고. 네, 그죠. 아테네한테 치명타였다고 해요. 그렇죠. 원래 전쟁 빨리 끝내고 그냥 이기고 끝내려 했는데 둘 다 이제 엇비슷해진 거죠, 실력이. 그렇죠. 지지부진한 지구전으로 10년을 끌었다. 그래서 이 기원전 421년 양측은 일단 휴전하기로 합의하는데 중재자가 니키아스였으므로 이것을 니키아스의 평화라고 부른다. 근데 이 휴전 기간을 스파르타가 깨버리죠. 네. 스파르타는 만티네아에서 대규모 지상전을 펼쳐 승리를 거두었다. 이제 아테네는 요걸 계기로 호전적인 분위기가 넘쳤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얻어맞았으니까. 네, 얻어맞았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레스의 친척인 네. 이제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을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제 그 뒤에 나온 사상편에서 다뤄볼 건데 이제 그 강력한 주황식권이 없어가지고 얘네들 학문이 발전을 했지만 하지만 전쟁사 속에서는 그런 거 없죠.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분열을 해가지고 분열해서 특히 또 30대니까 또 젊으니까 그 원로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대체 뭔데? 맞아. 진짜 30대라서 나이도 젊은데 뭔데 해가지고 맞아. 뒤에서 이제 내부의 신임을 얻지 못한 알키비아데스는 이제 신임을 잃게 되고 내부는 분열을 하고 그런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거기도 모자라서 저에게 가서 또 달라붙어요. 또 매국노가 돼버리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개판이 되는 마당에 스파르타는 이걸 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테네는 자기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맞아요. 스파르타는 욕심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여요. 또 아까 이겼던 그 페르시아를 그렇죠. 끌어들이죠. 해군이 약하니까. 그렇죠. 이 페르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뭐 내부 분열 난 곳하고 외세까지 끌어들여서 싸웠을 때 당연히 스파르타가 이기죠. 네. 이제 스파르타가 이기는데 이제 문제는 그 스파르타가 얘네를 꺾어도 남은 것도 페르시아의 또 간섭이죠. 맞아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네.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 신라가 나당 연합군인가 해가지고 신라가 고구려를 이긴 게 그 신라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당나라를 풀어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외세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두고두고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작전 참전권은 그 외세로부터 돌아온 적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예전에도 선생님이었나 역사가들이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고구려가 가장 힘이 셌는데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가정. 많이 하죠. 그랬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주장하고는 약간 벗어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글쎄요. 그 고구려가 중국의 정체성을 띠고 있냐 현재에 와서 고구려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를 띠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첨예한 주장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체 솔직히 좀 첨예하잖아요. 지금 또 역사학자들이 신나게 싸우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구려가 만약 통일했다면은 그 이후 신라가 통일한 역사랑 완전 달라졌겠죠. 아마도 고구려의 기질이랄까 이런 것들로 갔을 테니까. 네,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성보다 중국 전체성으로 좀 더 기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었다. 전 그냥 뭐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의적이지도 비판적이지도 않은 입장이어가지고 중립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역사를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둘 다 안타깝죠. 아테네는 분열돼서 너무 안타깝고 외세. 그다음에 스파르타는 외세를 끌어들이는 바람에 전쟁이 재밌어요. 진짜. 한쪽은 분열되고 한쪽은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장의 제목은 공매를 불러일으킨 전쟁입니다. 진짜 둘 다 안타깝다. 결국 이래가지고 폴리스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게 뭐 7장의 끝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8장, 9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어떻게 보면은 분열과 동치인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없어서 생겨난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9장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스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네. 이제 왕권 중심으로 넘어가는 그쪽 아. 약간 마무리하듯이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3부는 뭐 로마를 이제 다시 다루고 있고요. 로마 재밌겠네요. 아하. 그러니까 분열이 그러니까 분열됐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반면에 분열됐기 때문에 뭔가 외세 침입이 있었을 때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처를 잘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답이라고 할 수 좀 애매하네요. 이게 장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지구촌 시대에서는 더 이상 개척할 땅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영토 확장을 못 하니까 네. 경제적으로 침범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유수님은 뭐 만약에 유수님이 어떤 뭐 지금 어떤 국가의 왕이야. 네. 지금 왕이 없지만 네. 아니요 좋습니다. 대통령이라 그러면 일단 권력자다. 네, 권력자면 네. 이제 뭐 단순하게 지금 이제 분열된 각각의 이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을 나눈 지방자치의 그런 나라를 꾸릴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중앙 집권이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전제군주가 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내가 이 나라라는 거를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상상하에서 전제를 해보면은 뭐 외부에 강력한 적이 있으면은 당연히 왕권 중심으로 해야 할 거고,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그럴 위협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분리나 분열이라기보다는 견제 장치가 효율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죠. 한 사람이 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렇겠죠.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진짜. 네, 이렇게 숟가락 얹어 봤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7장 전라는 시대를 아주 러프하게나마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유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풀이었습니다.